정영진 축의 매불쇼. 자, 오늘 이제 러시아 이야기 드디어 나눠야 됩니다. 네. 프리고진 어디 있대요 지금? 지금 뭐 러시아 안에 있다는 얘기들도 좀 있고, 그리고 수사받는다는 얘기도 있죠. 벨라루스 호텔에서 발견됐다는 얘기도 있고,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아, 설이 너무 많아요. 설이 확인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좀 고백을 하자면 이 주말에 발생했잖아. 근데 저희가 이제 방송 준비를 한참 전부터 섭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미중 관계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이분들 섭외했었거든. 이분들이 다 바그너그룹으로 이거 소화가 될지 모르겠다 오늘. 콘텐츠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지금 출발합니다. 세계로 뻗을래요. 자, 러시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중동 전문가 성일광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중동에도 여파가 있는 거죠? 아, 중동이 요즘 대세지 않습니까? 네. 여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아, 여파가 있어. 다행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러시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중국 전문가 김희규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설이 있죠? 있다고 주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아, 이분은 뭐 이제 맞는 키니까요. 네, 이분은 괜찮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아무 주제나 부르셔도 네. 예, 김종대입니다. 네. 자, 러시아의 용병그룹 바그너가 반란을 시도하다가 중간에 생뚱맞게 사실 목숨 걸고 이제 모스크바로 갔을 텐데 되게 놀랐는데 힘없이 그냥 돌아갔어요. 갑자기 뭐 화해를 하는 거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설이 분분한 거야. 자작극설도 있고. 자,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하나 잘못 얘기하는 거는 이 프리고진이 푸틴을 겨냥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죠. 이건 아니야. 푸틴 겨냥한 거는. 네, 그건 푸틴도 알고 있고 프리고진 본인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권 전복의 쿠데타 성격이라기보다는 원청과 하청 간의 그 계약 투쟁 노사 분규에 가깝다. 이게 오히려 기업이니까. 그런 성격에 가깝다고 보여지고. 이게 노동 이슈죠. 노동 이슈가 됐어요. 노동 이슈. 근데 노동 이슈라고 하면 거기서 뭐 하다못해 태업은 할 수 있죠. 아니면 뭐 전투하라는데 안 해, 말 안 들어. 이거 정도는 가능하지만 군대 끌고 모스크바로 진격하는 게 아니 소 끌고 가는 것처럼 이분들은 마침 타는 게 탱크예요. 아니 그래서 난 이거는 그냥 노사분규로 보기엔 너무 그렇죠. 뭐 공정거래 위반 뭐 12 정도 민사소송감인데 그런데 이제 탱크와 장갑차가 동원됐으니까 양상이 달라요. 그런데 이번에 그 오늘 나온 뉴스까지 다시 한번 면밀히 보면은 이게 푸틴이 정말 막을 의사가 있었던가? 이 프리고진이 러시아 군수뇌부를 비판한 건 5월부터거든요. 그러면서 그 SNS 상에 계속 그 규탄의 어떤 연설이 나갔잖아요. 국방부 장관을 겨냥한 거죠. 국방부 장관은 이제 세르게이 쇼이구, 그다음에 러시아군 총참모장 발라리 게라시모프. 두 사람입니다. 외우셨군요. 아니 이 사람들 원래 유명해요. 지금 저기 10년째 이 사람들 그 자리에서 더 있는 사람들이에요. 크림반도 합병 때도 이 사람들이 수뇌부였어요. 그런데 특히 게라시모프는 한때 군사 천재로 불리던 게라시모프 교리를 창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러시아의 어떤 그 프로 군인을 대표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5월부터 막 참호에 그 포탄이 부족하고 여기서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런 연설하며 규탄 연설을 한 지가 벌써 한 달 반이 지나가고 있고 그러면은 또 이제 지난 23일 날부터는 거의 선전포고에 가깝고 24일 날은 군사적 진격을 했는데도 왜 안 막았느냐? 벌써 이거 거의 뭐 한 2달째 왜 안 막았냐?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 해석 기사들이 외신에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36시간 만에 철수는 했지만은 제가 여러 가지 언론 기사를 종합해 보면은 이 푸틴이 바그너 그룹에 대한 애정을 못 버리고 있어요. 아직도요? 아직도. 우선 본인이 공들여 찬성한 푸틴 자신이 배우고 이 바그너 그룹 창설에 푸틴 자신이 배우고 그다음에 그
러시아 정규군이 하나의 어떤 그 공격의 주력으로서 기능을 거의 상실했을 때 오직 바그너 그룹만 이런 대규모 공격 작전이 가능했고 그런 만큼 어떤 러시아 시민들한테도 아주 강한 인상을 줬던 그 거의 뭐 전쟁 영웅급에 해당되는 이런 어떤 그룹에다가 거기에다가 또 그 러시아 그 정규군과 이 용병 기업을 묘하게 경쟁을 시켜서 거기서 푸틴이 지금까지 그 달콤한 어떤 그 경쟁 관계 유혹을 누려왔고 이 바그너 그룹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항하는 PMC급 용병 기업을 우후죽순처럼 만들어 가지고 다른 용병 기업도 많아요. 예, 그래 가지고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중동, 남아프리카 그다음에 저기 서아프리카, 시리아 이런 데서 지금 러시아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 용병 기업을 주축으로 해서 지금까지 작전을 해 왔는데 이게 촘촘한 글로벌 폭력의 공급망을 완성했다. 푸틴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원조는 미국이거든요. 그다음에 일본, 캐나다, 독일, 유럽연합도 사설 용병 기업을 동원하고 있고 이번에 중국 정부 반응이 PMC 용병 기업 그 원조는 미국이야. 이러는 입장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중국 정부 입장은 그거 건드리지 마세요. 교수님도 하고 가셔야죠. 예, 저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진짜 상도이 없으시네. 그거 한마디 했다고. 네. 말씀하세요. 네. 아닙니다. 계속. 아니 지금 안 하면 못합니다, 영원히. 예. 중국 입장은 굉장히 난감한 것 같아요. 왜요? 이 사태가 이 중국은 일단은 러시아가 가장 안정적인 게 최고로 좋다라고 계속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그게 러시아 국내 문제가 안정과 반대로 가는 방향으로 가니까 그것이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중국은 이제 러시아와 세 가지 문제가 걸려 있는데요. 하나는 에너지 문제고 하나는 식량 문제고 또 하나는 유럽과 하는 교통로 문제,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가든 러시아로 가든 그 세 가지가 걸려 있는데요. 그 세 가지 다가 러시아 국내가 불안해지거나 충돌이 일어나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세 가지 외에도 더 중요한 문제는 국내 분쟁들이 사실 푸틴이 컨트롤을 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국내 분쟁이 국외로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건 핵 문제, 생화학 문제까지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 게 제일 우려하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게 미국도 반기지는 않아요, 이 상황을? 예, 푸틴의 권력이 축소되거나 푸틴이 전쟁에 패배하는 것까지는 원하지만 러시아가 혼란 속으로 빠지는 것은 핵이나 생화학 무기 같은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해할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거죠. 이미 최근에 이 프리고진의 그 모스크바 진격이 있기 전에 정치학자 안드레이 피범초프스키 이 사람이 이제 이 앞으로 군사 기업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러시아가 군사적 봉건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그러니까 청나라 말기에 왜 중국 각지에 군벌들이 바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적 기능의 실패. 지금 러시아에서 그 징병 추가 징병이 있다는 소식이 되자 러시아 청년 50만 명이 탈출했습니다. 그 징집이 불가능해요. 예비군 투입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메우는 게 이 사설 용병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장 집단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거기에 의존하는 양상으로 러시아가 지금 급격히 경도되고 있는데 심지어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도 사설 군조직을 갖고 있어요. 장관도 자기도 갖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스프롬이라고 러시아 에너지 회사의 그 경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맡긴다든가, 또는 서아프리카 말리라든가 중앙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와 금광의 이권을 보호하는데 투입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이게 정권적 차원에서 이제 사설 용병 기업을 끼고 도니까 이 정치학자 얘기는 이제 군벌의 시대, 군사적 봉건주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깽단 두목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보다 센 깽단이 등장했다는 거지. 이제 저 무장된 깽단이. 전쟁 끝나고 돌아오면은 이제 쟤들이 압도할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깽단 마피아 두목까지 인터뷰하면 이거 큰일 났다 이런 게 얘기가.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러시아의 네자비 시마야 아예 발음 어려워. 이런 언론사에 렘츠코프라는 편집장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 얘기 뭐냐면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러시아가 중무장 조직의 아주 그 난장판이 돼버렸다. 이게 더 큰 문제가 됐다. 이 전쟁이 예를 들어서 뭐 끝나면 그들이 이제 국내로 다 들어오면 러시아면 거기 아주 혼란이 생길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917년에 어게인 1917년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볼셰비키 혁명이 날 때 이제 그 1차 대전에 참전했던 무장 조직이 다 귀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노동자와 농민이 무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볼셰비키 혁명을 짜르가 못 막은 거죠. 그러면서 이 러시아가 해체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게인 1917년 얘기까지 나오는 이런 얘기가 이번에 5월 지난 23일 전에 나온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컨트롤되지 않은 사병 조직들하고 지금의 사병 조직들이 성격이 같습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예를 들어 뭐 PMC 이번 프리고진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이제 뭐 푸틴의 배후에 있는 혹은 뭐 국방장관이 배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실상 러시아가 이제 하고 싶은 일들을 이제 좀 지저분한 일들 대신 맡아서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사병 조직들은 예전에 그 컨트롤 안 되는 그 친구들하고는 성격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통제 가능하다. 그러니까 컨트롤이 된다고 봤는데 그 상식이 이번에 깨졌다기보다 위협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권력하고의 또 그 유착 관계는 사라지질 않았으니까 이런 점들을 보면은 이 무슨 거래가 있는지가 수수께끼인데 일설에 의하면 언론 보도에 의하면 프리고진의 가족을 위협해서 이번에 철수시켰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가족을 협박해가지고 프리고진 어머니 런던에 살더라고. 거기서 고급 뭐 이 예술가 살롱을 하시더라고. 상류층이더라고. 그래서 어느 가족을 얘기하는 건가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믿을 만한 뉴스가 별로 없어요. 지금 뭐 푸틴이 뭐 배신자다 뭐 그랬지만 하루 만에 다 처리하고 심지어 푸틴이 어떤 법까지 최근에 통과시켰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는 러시아군을 비방하면은 수감되거든요. 잡아가요. 그런데 그 법률 조항에 뭐가 있냐면 용병을 공격해도 반역자로 취급해서 수감시킨단 말이에요. 용병에 대해서도 러시아는 법률적으로 비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래서 푸틴은 프리고진 편이에요. 국방부 장관 편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애증 관계인데. 그 얘기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쟁을 시킨다 이거예요. 정규군과 사설 기업을 경쟁시키고 사설 기업끼리 경쟁시키고. 지금도 그런데 이게 총체적으로 공적인 정규군의 실패가 이런 어떤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게 한치를 내다보기 어려운 매우 불확실성이 높아진 지금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동에서 아주 이것도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아주 중동에서 지금 오래 기다렸습니다. 일단 터키하고 그다음에 이란 전통적인 러시아의 우방국이죠. 그래서 푸틴을 아주 그냥 우리는 완전히 지지한다. 그다음에 에르도간 대통령을 아예 그냥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다. 푸틴한테 그래요? 그렇게까지 전화 통화를 했다고 그렇게 이번에 그렇습니다. 러시아 쪽에서 그렇게 전화 통화까지 했다. 이렇게 아주 자신이 아주 에르도안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제 자랑을 했고요. 이란은 당연히 뭐 러시아하고는 뭐 찰떡궁합이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그랬고. 근데 그게 자랑할 거예요, 러시아가? 러시아가 자랑하죠. 왜냐하면 이란이랑 터키가 여차하면 와서 군대가 걔네들이 들어와서 우리 땅에서 프리고진 제거해 준다는데 그게 러시아는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자존심 상한다 이거죠. 다른 나라 군대가 와서 우리 그런 측면이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은 이제 러시아가 완전히 고립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 누구라도 내 편 침략 전쟁으로 완전히 고립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 두 국가가 자기를 지지한다니까 당연히 이제 자랑스러운 거고요. 재밌는 거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다. 이스라엘? 전혀 지금 이해 못하신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이스라엘이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전통적으로 러시아하고도 친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푸틴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김 의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공고하던 푸틴 체계의 균열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안 보시나요? 아니 뭐 다 소리 다뭐 분분하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본다. 지금까지 완전히 거의 완벽한 아주 엄청난 공고한 푸틴 체계였는데 그 체제의 붕괴가 시작이 됐다. 이게 이제 서막이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고민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미국이 그렇게 요구를 해도 안 했고요.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이스라엘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왜 우크라이나를 안 도와주냐. 좋은 무기 그렇게 많은데 좀 줘라. 이제는 움직이겠구나 그러면. 그래서 좀 이스라엘 고민이라니까요. 그렇게 자신들이 믿었던 러시아가 자신들의 정보 판단에는 러시아가 아주 빨리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모든 게 다 틀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푸틴 체제의 붕괴가 시작되는 이 마당에 지금까지 푸틴을 계속 지지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어떻게 할 거냐. 입장 뭐 태도 변화할 것인지 태도 바꿀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갈 것인지 엄청난 고민에 빠져 있다는 이제 바뀌겠네요. 조금씩 바뀌겠죠. 그게 이제 미국이랑은 안 좋죠 이스라엘이. 미국이랑은 지금 원래 안 좋은 데다가 원래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사법 개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미국을 아주 괴롭히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정착촌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걸 용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냐후가 집권한 지 7개월이 지났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머리카락도 못 봤어요. 백악관을 아예 백악관 근처를 워싱턴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 관계는 상당히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또 위기예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하고는 또 이스라엘이 가까워지지 않아요? 중국은 여기도 물어봐야죠. 네네네. 자, 중국하고 이스라엘. 중국은 푸틴의 정권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베팅하는군요. 네네네. 왜냐하면 일단 빨리 끝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핵심은 정규군을 누가 장악하느냐는 건데 푸틴이 확실히 장악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징집병 문제인데 징집병이 작년에 40% 정도 징집률이 되었거든요. 25만 명 정도 되었다는데 올해는 이제 그게 얼마나 될 것인지가 바그너 그룹을 얼마나 대체해 줄까를 판가름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것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고하게 결집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오히려 그 시각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참 어떻습니까? 그 프리고진이 뭐 1000km 이렇게 하루 만에 그냥 막 가버렸잖아요. 그때 아무런 제지도 누구한테 받지 않고 뭐 일부 시민들은 막 박수 쳐주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 러시아 내 여론이 혹시 반 푸틴 쪽으로 간 겁니까? 아니면 그건 아니고. 내가 들었어 러시아 사람한테. 뭐래? 그 러시아 사람 얘기로는 푸틴을 지지하는 사람도 국방부 장관을 아주 싫어하는 거야. 왜 더 세게 밀어붙이지 못하냐. 그래서 프리고진이 국방부 장관을 타겟팅하니까 시원한 거야. 그건 오히려 나 마음에 든다. 시원한 거야. 내 러시아 사람한테 직접 들은 겁니다. 그 첫날 아침 7시 반에 로스토프주에 그 러시아 남부군 사령부 건물을 점령했거든요. 그런데 총 한 방 안 쏴고 점령했어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 정규군 내에 친바그너 장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친바그너 그룹 장병들이.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 군사 잡지나 매거진에 이 바그너 그룹 찬양 기사가 지금까지 계속 실렸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잡한 역학 관계인데, 그리고 점심 때는 그 로스토프와 나도주의 군사 시설까지 또 점령해요. 아침에 남쪽에서, 점심 때 중부 쪽에서, 그다음에 밤에는 모스크바 코앞까지. 여기서 그 아무런 저항이 없었는데 이때 이제 러시아 군의 역할이, 정규군의 역할이 무엇이었느냐. 근데 푸틴이 자기 입으로 직접 얘기했어요. 내가 진압하거나 그 충돌하지 말라고 시켰다. 이렇게 TV 연설에서 5분간 얘기할 때 주로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충돌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게 충격인데, 그거는 이것도 지금 뭐 거의 사실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모스크바로 가든 러시아 공군이 이 바그너 그룹에다가 미사일을 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격분해서 쳐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바그너 주장이죠. 바그너 주장인데,
무언가 바그너 그룹이 정규군의 통제에서 좀 벗어나고 있었고 그런 벗어나는 군대 통제가 관련하니까 과도하게 통제하려다가 네. 일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네. 그러면서 7월 1일까지 바그너 그룹의 모든 병사들이 정규군에 등록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바그너 그룹 해체나 다름없는데 프리고진 입장에서 나의 어떤 그 기업을 뺏어가겠다는 얘기냐. 네. 이렇게 되면서 보급품 부족, 불미스러운 사태, 그다음에 러시아군의 등록. 이거에 이제 집단 반발하면서 전격적인 행동이 이루어졌는데 네.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일부 러시아 군의 장교들이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쟤들 저렇게 함부로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바그너 프리고진 주장으로는 우리가 바흐무트 전투하느라고 2만 명 죽었다. 이렇게 희생을 치렀는데. 근데 만약에 그 푸틴이 바그너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뭐 괜찮다고 공격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라면 만약에 그게 팩트라면 그럼 푸틴의 행동이 이해가 되려면 오케이 바그너 올라와 대신 이거 명분으로 국방장관 잘라 그다음에 그 뭐 유명한 그 사람들 지금 군 수뇌부들 한번 싹 물갈이 한번 할게 이거 명분으로 그럼 이제 말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도 아니고 지금 국방부 장관 그대로 두고 이대로 두는 상황에서 프리고진 이 모스크바 200km 안까지 올라온 이거 자체만으로 푸틴은 자신한테 남는 게 없어. 너무나 큰 스크래치인데 맞아. 이걸 용인할 수가 없잖아. 남는 장사가 하나도 여기서 없어. 이게 이제 푸틴의 위기가 거기에 대한 해석도 역시 이제 포린 어페어즈에 오늘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네. 첫째는 푸틴이 무능하거나 이런 어떤 그 힘센 정규군도 있고 용병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어떤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얼만큼 지금 푸틴의 지도력이 위기에 빠져 무능하거나 두 번째 가능성인데 네. 프리고진이 워낙 천재적인 그 엔터테이너 네. 일종의 TV와 SNS를 능수능란하게 활용하거든요. 네. 고도의 심리전을 하는데 푸틴은 인터넷을 몰라요. 푸틴은 SNS 같은 거 잘 모른다고.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선전전이나 뭐해서 이게 권위적인 지도자다 보니까 네. 그런데 대단히 감수성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프리고진이 나름대로 심리전, 여론전에서 세를 규합해 나간다는 거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서 그것도 무능이네. 대응할 수가 없구나. 이것도 무능인데 예. 이해를 못해서 그랬거나 무능하거나. 지금 이게 오늘 포린 폴리시의 그 배우 심층 분석입니다. 물론 이것도 다 추론이지만. 네. 아니 그럼 푸틴이 프리고진한테 그 독이든 홍차 먹여요 안 먹여요?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거면은 다 해결돼. 그 사람 뭐 3분 만에 혼수 상태에 빠졌죠. 그 아주 신경 작용제를 그냥 차에다 넣어가지고 먹여가지고. 그러니까 프리고진 그렇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러면은 다 설명되잖아. 야 먹이면은 푸틴이 용인했던 거 아니고 안 먹이면 어느 정도 푸틴이 용인한 측면이 있고 그걸로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아주 함의점. 첫 번째, 더 이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전망은 의미가 없다. 왜? 아주 정확하신 날입니다. 예.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누가 지금 바그너가 푸틴에게 총구를 돌릴지 누가 예측을 아무도 했겠습니까? 몰랐죠. 아무도 몰라요. 거봐 의미 없어 전문가. 네. 그래서 뭐 러시아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 전체가 지금 너무 빠르게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정세 분석이 사실상 다 틀려. 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마지막 두 번째는 벨라루스에 푸틴이 배치한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벨라루스에 핵이 있어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창고는 다 졌고 이제 이송한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왜 이게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높아졌나? 스크래치 크게 맞았잖아요. 푸틴. 그럼 푸틴 자신도 이제는 봐라. 내가 그렇게 장담을 했는데 나의 바그너 그룹이 나한테 총구를 돌릴지 나도 예상을 못했다 이거예요. 자기 안위를 위해서는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정말 밀리거나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전술 핵무기 쓸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세상이 굉장히 위험해져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미국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발언을 하고 있는 이유도 이게 결코 미국한테 좋은 현상만은 아니기 때문에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푸틴보다 더 강경한 러시아 엘리트나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왜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단번에 못 이기냐.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해라는 거죠.
그중에는 핵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푸틴은 지금 핵을 안 쓰고 있는 거는 미국한테 그 국제사회에 상당히 좋은 점입니다. 그죠? 네. 더 강경한 정치인이 나타나서 만약에 전술핵을 쓴다면 재앙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는 순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의 전쟁, 유럽의 전쟁으로 변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이나 유럽은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건데 어제 오늘 유럽 언론이나 미국 언론을 보면 언론은 굉장히 직선적으로 나아가는데 정부나 당국자들의 태도는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러니까 혼란으로 빠지면 골치 아프니까. 예, 그거는 정말로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통제되지 않는 무장 집단이 벨라루스에 잠입했다는 건 잠입했어요 벨라루스로? 아니 이제 앞으로 벨라루스로 망명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만일 그렇게 되면 거기에 러시아 핵무기가 있는데 이건 폴란드 비상사태예요. 폴란드가 비상해요? 벨라루스 옆이 폴란드입니다. 무슨 어떤 그 통제되지 않는 행동이 나왔을 때 폴란드는 이제 우크라이나 쪽이죠. 예. 그런데 이걸 보십시오. 작년 11월 15일 날 폴란드의 정체불명의 순항 미사일 2발이 떨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거 저기 처음에 우크라이나가 오발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강력히 부인했잖아요. 누가 썼어?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모른다고. 누구야? 그때 폴란드인 2명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러시아로 확전될까봐 그 폴란드가 이거를 황급히 진정을 시켰는데 그때 러시아 개그맨 둘이 마크롱 대통령을 성대묘사를 해가지고 폴란드 대통령하고 통화하는데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15분짜리 통화 기록을 러시아 유튜브에 지금도 녹취 파일이 떠 있어요. 거기에 폴란드 대통령이 이거 러시아가 한 거 아니고 우린 러시아하고 싸울 수 없다고 얘기하는 속마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도 해보기 전에 어떻게 러시아가 아니냐고. 덮었어. 그럼 벨라루스 쪽에서 날라왔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거기에 지금 러시아 특수부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회색지대 전쟁, 그러니까 누가 적이고 아군인지, 공격의 주체가 누군지, 이게 이런 어떤 무장 조직이 난립하게 됐을 때는 안 보인단 말입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흑해 가스관도 지금 누가 폭파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그 수수께끼와 그 각종의 미스터리가 계속 증가하다 보면은 이건 푸틴보다 더 골치 아픈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바그너가 벨라루스로 넘어가는 순간 이거 굉장히 확전의 위험성이 커진다는 거죠. 일단 근데 벨라루스랑 러시아는 뭐예요? 벨라루스하고 러시아는 거의 뭐 저 외신보도 그대로 얘기하자면 샴쌍둥이다. 샴쌍둥이. 같은 나라. 그 두 지도자끼리는 루카센코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은 거의 찰떡궁합인데 문제는 벨라루스 시민들이 벨라루스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 전쟁 뭐 이렇게 그 러시아군 지원한다 그러면 노동조합이 파업합니다. 그거 거부하는 사보타지. 그래서 그 나라는 전쟁에 안 끌려가려는 시민 의지가 강하고 반면에 대통령은 푸틴 눈치를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요. 근데 벨라루스 대통령이 건들건들하니 뭐 누구 눈치 볼 스타일 아닌 것 같던데. 루카센코가 뭐 거의 푸틴 애완견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꼬마야. 푸틴의 푸들 뭐 이렇게 푸들이에요? 엄청 건들건들하던데. 근데 그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간들 프리고진이 그동안 힘이 있는 거는 수많은 이제 몇만 명에 달하는 그 군인들 그리고 이제 러시아로부터 제공받은 그 수많은 무기들이 있어서 이제 힘이 있는 건데 벨라루스로 예를 들어 그냥 프리고진 넘어갔다 혹은 뭐 몇몇 자기 참모들 끌고 넘어갔다는 게 그게 뭐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여기는 글로벌 조직입니다. 지금 저기 바그너 용병 그룹은 미국이와 수호위기도 운영했던.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계속 지휘할 수 있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정규전에서 고강도 분쟁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작년 11월처럼 정체불명의 공격이라든가 어떤 회색지대 그 저기 전투가 있을 때, 이럴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비정규정 게릴라. 또는 어떤 그 테러리즘에 의존하는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은 저기 전투원이 식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규모 전투가 굉장히 국제 정세에 주는 충격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관리 가능하냐가 문제지. 일단은 존재하는 한은 이 어떤 위험성은 저기 관리 밖에서 안 보이는 데 있을 때 그 위험성은 러시아와 미국 양쪽에 다 증가되는 거죠. 앞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폴란드 이쪽이 중요하네. 원래 저기 푸틴은 벨라루스를 동원하고 싶어 했습니다. 푸틴은 그래서 폴란드를 위협해야 지금 모든 우크라이나로 들어오는 무기가 폴란드를 통해서 옵니다. 거기에 미군 무기 창고를 압박을 해야
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푸틴이 유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절박한 필요에서 지금까지 전략하도록 폴란드를 위협하고 싶어 했죠. 그런데 벨라루스가 아직 응하지 않았던 것이죠.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 교수님 핵 얘기해갖고 사람들 지금 아주 기분 나빠하고 있어요. 기분 나빠도 사실은 사실이니까 위험성을 인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다 아무도 원하지 않죠. 그러나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중동에 또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뭐죠? 이란 핵 협상을 다시 복원하는 협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과 미국하고 이란이 협상을 해요?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간 합의, 임시 합의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되면 우리나라가 70억 달러를 돌려줄 수 있죠. 이란한테. 그러니까 이란 핵을 뭐 인정하는 뭐 그런 합의예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그럼 뭐예요? 쉽게 말해서 핵 협정 더 이상 농축을 하지 마라. 더 만들지 마라. 예, 더 만들지 마. 이 상태에서 중단하고 미국은 이라크와 한국에 있는 동결 자금을 해제해 주는 조건. 제재는 좀 안 하고. 그런 상황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뭐 최종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라크는 벌써 27억 달러를 해제했어요. 이라크에 100억 달러의 이란 돈이 있는데 27억 달러를 이미 해제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해제해 주면 이란과의 관계가 상당히 이제 좋아지죠. 지금 상당히 관계가 안 좋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뭐 대통령이 이란은 적이라 그래 버렸으니 뭐 좋아지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UAE. 우리는 아니고. 그게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이란에 들어가 있는 우리 업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한국산 뭐 사지 마라. 불매 운동 막 그런 거 있었어요. 이 정도까지 위해서. 근데 그렇다 그래서 뭐 이란 사람들이 삼성 핸드폰을 안 사지는 않는데. 위에 고위 관리들은 상당히 싫어하는 눈치죠. 불쾌하고. 불쾌합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란 관계가 좀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란이 지금 핵 문턱 국가예요. 그러니까 12주면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국가입니다. 이란이요? 예, 이란이요. 우리는 지금 러시아에 바쁘고 지금 오염수에 바빴지만 이란은 이미 핵 문턱 국가라 그래서 핵 개발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국가가 이미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란 핵 협상이 중요한 지금 미국의 중요한 이슈로 왜냐하면 내년 대선을 해야 되는데 대선 전에 이란 문제를 풀지 못하면 내년 대선 캠페인 전에 갑자기 이란에 돌발 사고가 난다면 예를 들어서 이란이 우리가 드디어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라고 발표를 해버리면 바이든 박살나는군요. 바이든은 끝나는 거죠. 물론 미국의 대외 정책이 뭐 국내 대선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란도 이게 제재 완화되면 좋은 거고 좋은 거죠. 미국도 좋은 거고 그러니까 가능성은 높겠네요. 예,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요. 다음에 또 긴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